헌법은 이렇게 말한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이 말은 단순히 재판은 법원이 한다는 뜻만은 아니다. 국가 권력은 크게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으로 나뉜다. 입법권은 국회가 담당한다.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가 담당한다. 그리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이 담당한다. 여기서 사법권이란 구체적인 분쟁이 생겼을 때 법을 해석하고 적용해서 무엇이 옳은 법적 결론인지 판단하는 권한이다. 쉽게 말하면 누가 권리를 가지는지, 누가 의무를 부담하는지, 국가의 처분이 위법한지, 피고인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단하는 권한이다. 그럼 왜 이 권한을 법원에 맡길까? 핵심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다. 분쟁의 한쪽 당사자가 직접 판단자가 되면 안 된다. 행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처분을 했는데 그 처분이 위법한지 행정부가 최종 판단한다면 공정성을 믿기 어렵다. 국회가 만든 법률을 둘러싼 분쟁도 정치적 이해관계로만 해결하면 국민의 권리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 그래서 헌법은 사법권을 독립된 법원에 맡긴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해야 한다. 이게 사법권 독립의 핵심이다. 사법권이 독립되어야 국민은 국가 권력 앞에서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재판 청구권과도 연결된다. 국민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즉 아무 기관이나 마음대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이 법률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 정리하면 이렇다. 사법권은 구체적 사건에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해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권한이다. 이 권한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그 이유는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사법권이 행정부나 정치 권력에 종속되면 국민의 권리는 제대로 보호될 수 없다. 그래서 법원은 국가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사법권이 법원에 속한다는 말은 단순한 조직 규정이 아니다. 국민의 재판 청구권과 권력 분리 그리고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헌법의 핵심 선언이다. 재판 청구권은 단순히 법원에 소장을 낼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재판 청구권은 국민이 국가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헌법은 국민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두 개 있다. 하나는 법률에 의한 재판이다. 다른 하나는 법관에 의한 재판이다. 먼저 법률에 의한 재판이다. 재판은 아무 기준 없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 법률이 정한 내용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형사재판이라면 제형 법정주의와 적법 절차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즉 국가가 사람을 처벌하려면 미리 정해진 법률이 있어야 하고 그 법률에 따른 절차도 지켜야 한다. 다음은 법관에 의한 재판이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일은 아무 기관이나 할 수 없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이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해석하고 그 법률을 사건에 적용해야 한다. 이게 법관에 의한 재판이다. 자료도 재판 청구권을 법률에 의한 재판과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로 설명한다. 여기서 재판 청구권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첫째, 적극적 측면이다. 국민은 국가에 대해 재판이라는 국가 작용을 요구할 수 있다. 내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그냥 참으라는 것이 아니다.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소극적 측면이다.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이 아닌 사람에게 재판받지 않을 권리도 가진다. 또 법률에 의하지 않은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도 가진다. 즉 재판 청구권은 재판을 받을 권리이면서 엉터리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이기도 하다. 정리하면 이렇다. 재판 청구권은 국민이 법률에 따라 법관에게 재판받을 권리다. 재판은 법률에 따라야 한다. 재판은 법관이 해야 한다. 그리고 재판은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해 실질적으로 열려 있어야 한다. 그래서 재판 청구권은 법원에 갈 수 있다는 형식적 권리가 아니다. 국가 권력 앞에서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게 해주는 법치주의의 핵심 기본권이다. 법관은 그냥 법률을 읽어주는 사람일까? 아니면 구체적 사건에서 정의를 판단하는 사람일까? 이 질문은 사법권을 이해할 때 아주 중요하다. 프랑스 혁명 이후에는 법관을 이렇게 보려는 생각이 강했다. 법관은 법률의 입이다. 즉 법관은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면 안 되고 입법자가 만든 법률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관점에서는 법관의 역할이 제한된다. 법을 만드는 것은 국회다. 법관은 그 법을 사건에 적용할 뿐이다. 이 생각은 민주주의와 연결된다. 국회는 국민이 선거로 뽑은 기관이다. 그런데 선출되지 않은 법관이 자기 가치관으로 법을 새로 만들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입법권을 침해할 수 있다. 그래서 법관은 법률에 구속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법률은 모든 사건을 완벽하게 예상할 수 없다. 법에 빈틈이 있을 수 있다. 표현이 애매할 수도 있다. 사회가 바뀌면서 예전 법률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생긴다. 예를 들어 민법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신의성실, 권리남용금지 같은 일반 조항이 있다. 이런 조항은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법관이 구체적 사안에서 사회질서, 형평, 정의를 고려해 의미를 채워야 한다. 그래서 법관은 단순한 자동 판매기가 아니다. 법관은 법률을 출발점으로 삼지만 그 법률의 의미를 해석하고 사실관계에 적용하며 구체적 결론을 만들어낸다. 이 점에서 법관은 정의를 판단하는 역할도 한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한다. 법관이 정의를 판단한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법관의 정의 판단은 헌법과 법률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법관이 법률을 무시하고 자기 신념만으로 판결하면 그건 사법권의 독립이 아니라 사법권의 남용이 된다. 정리하면 이렇다. 법관은 법률의 입이어야 한다. 법률에 구속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시에 법관은 살아있는 정의의 판단자이기도 하다. 법률의 빈틈과 애매함을 구체적 사건에서 해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법관은 법률을 무시하는 정의의 창조자가 아니다. 그렇다고 법률 문장을 기계적으로 읽는 기계도 아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구속되면서도 구체적 사건에서 법의 의미를 찾아내는 사법기관이다. 그래서 좋은 재판은 법률에 충실하면서도 구체적 정의를 외면하지 않는 재판이다. 사법권 독립은 법관 마음대로 재판하라는 뜻이 아니다. 사법권 독립은 법관이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뜻이다. 자료도 사법권 독립을 법관이 사법 기능을 수행할 때 간섭이나 지시를 받지 않고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럼 왜 사법권 독립이 필요할까? 이유는 간단하다. 재판은 국가 권력과 국민이 부딪히는 마지막 자리이기 때문이다. 행정부가 국민에게 불리한 처분을 했다. 그 처분이 위법한지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법원이 행정부 눈치를 본다면 국민은 제대로 구제받을 수 없다.
국회 다수파가 만든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그런데 법원이 정치권 눈치를 본다면 헌법은 제대로 지켜질 수 없다. 대통령이나 장관이 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런데 법관이 권력자의 뜻에 따라 판결한다면 재판은 권리구제 수단이 아니라 권력의 도구가 된다. 그래서 법관은 외부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 행정부로부터 독립해야 한다. 국회로부터도 독립해야 한다. 정당, 언론, 여론, 이익단체로부터도 독립해야 한다. 물론 당사자로부터도 독립해야 한다. 재판을 받는 사람이 법관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공정한 재판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법에는 제처 기피 회피 같은 제도가 있다. 법관이 사건과 특별한 관계가 있거나 공정성을 의심받을 사정이 있으면 그 사건에서 빠지게 하는 제도다. 하지만 사법권 독립은 무제한 독립이 아니다. 법관은 아무에게도 구속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구속된다. 그리고 법관이라는 직업이 요구하는 양심에 구속된다. 즉 사법권 독립은 법관의 자유가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위한 책임이다. 정리하면 이렇다. 사법권 독립은 법관을 특권층으로 만들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국민이 권력 앞에서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법관이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않아야 국민의 기본권이 보호된다. 법원이 정치적 압력에서 자유로워야 권력 분립이 유지된다. 그래서 사법권 독립은 법치주의와 권력 분립의 기본 요소다. 재판이 독립되지 않으면 법은 권력을 통제하지 못한다. 그리고 법이 권력을 통제하지 못하면 국민의 권리도 안전하지 않다. 사법권 독립은 하나로만 보면 헷갈린다. 사법권 독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한다. 하나는 법원의 독립이고 다른 하나는 법관의 독립이다. 먼저 법원의 독립이다. 법원의 독립은 법원이라는 조직 자체가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행정부가 법원의 조직을 마음대로 흔들거나 법원의 예산과 인사를 통해 재판에 압박을 가하면 안 된다. 국회도 마찬가지다. 국회가 입법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법원의 재판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법원을 통제하면 안 된다. 법원의 독립에는 조직상 독립과 기능상 독립이 있다. 조직상 독립은 법원의 조직과 법관의 자격이 법률에 따라 정해지고 외부 기관이 마음대로 법원을 흔들 수 없다는 뜻이다. 기능상 독립은 법원이 재판 기능을 수행할 때 타 국가기관이나 사회적 압력단체로부터 간섭받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다음은 법관의 독립이다. 법관의 독립은 개별 법관이 구체적 사건을 재판할 때 외부의 지시를 받지 않고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법관 개인의 재판상 독립이다. 대통령이 이렇게 판결하라고 해도 안 된다. 국회의원이 이렇게 판단하라고 압박해도 안 된다. 언론이나 여론이 한쪽 결론을 요구해도 법관은 그 압력에 따라 판결하면 안 된다. 심지어 법원 내부에서도 부당하게 재판 결론을 지시하면 안 된다. 상급심이 하급심 판결을 바꾸는 것은 신급 제도에 따른 통제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상급자가 특정 결론을 지시하는 것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 여기서 법관의 신분 보장도 중요하다.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했다는 이유로 법관을 마음대로 파면하거나 전보시킬 수 있다면 법관은 독립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그래서 법관의 신분은 강하게 보장된다. 자료도 법관의 독립을 재판상 독립과 신분 보장으로 설명하고 법관은 헌법법률 양심에만 기속된다고 정리한다. 정리하면 이렇다. 법원의 독립은 법원이라는 조직의 독립이다. 법관의 독립은 개별 법관의 재판상 독립이다. 법원이 독립되어야 사법부가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법관이 독립되어야 개별 사건에서 공정한 재판이 가능하다. 둘 중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 법원 조직이 독립되어도 개별 법관이 내부 압력을 받으면 공정한 재판은 어렵다. 반대로 법관 개인이 양심적으로 판단하려 해도 법원 조직이 행정부나 정치 권력에 종속되어 있으면 사법권 독립은 흔들린다. 결국 법원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은 같은 목표를 향한다. 국민이 권력 앞에서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통치행위라는 말이 있다. 통치행위란 국가의 중요한 정치적 결단과 관련된 행위다. 외교, 국방, 국가긴급권처럼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에서 나온다. 예를 들어 외국의 군대를 파견할지, 국가 비상 상황에서 긴급 명령을 낼지, 국가 안보와 외교 관계를 어떻게 판단할지 같은 문제다. 이런 문제는 법률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정치적 판단이 강하게 들어간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법원이 이런 문제에 깊이 개입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다. 이걸 사법자제라고 한다. 왜 사법자제가 필요할까? 법원은 선거로 뽑힌 기관이 아니다. 외교와 국방 같은 문제는 정보, 정책 판단, 미래 예측, 국제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그래서 법원이 사법적 기준만으로 모든 정치적 결단을 대신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라크 파병 사건에서도 헌법재판소는 파병 결정이 국방과 외교에 관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라고 보았다. 그리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쳤다면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헌법재판소가 사법적 기준만으로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통치행위는 아예 재판으로 다툴 수 없을까? 그건 아니다. 중요한 예외가 있다.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다. 아무리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면 헌법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 대통령의 긴급 재정경제명령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통치행위를 포함한 모든 국가작용도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가진다고 보았다. 그래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해당하더라도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면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정리하면 이렇다. 통치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국가작용이다. 그래서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 일정한 경우 판단을 자제할 수 있다. 특히 기본권 침해와 무관한 외교, 국방, 정치적 판단 영역에서는 사법자제가 문제된다. 하지만 통치행위라고 해서 헌법 밖에 있는 것은 아니다.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면 재판으로 다툴 수 있다. 즉 핵심은 이거다. 통치행위는 사법심사의 강도가 낮아질 수는 있다. 하지만 사법심사의 문이 완전히 닫히는 것은 아니다. 국가 권력이 아무리 정치적 결단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헌법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통치행위도 헌법 위에 있지는 않다. 재판은 보통 1심, 2심, 3심으로 진행된다고 배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무조건 대법원까지 갈 권리가 있다. 하지만 헌법적으로 보면 조금 다르다. 재판 청구권은 국민이 법관에게 법률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다. 즉 국가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판단할 때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이 공정한 절차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것이 곧바로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3심까지 보장된다는 뜻은 아니다. 특히 대법원 재판을 받을 권리가 모든 사건에 대해 헌법상 당연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자료도 재판 청구권이 모든 사건에서 대법원의 상고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왜 그럴까? 대법원의 역할은 모든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은 주로 법령 해석의 통일, 법질서의 안정, 중요한 법률 문제의 최종 판단을 담당한다. 즉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시 전부 따지는 기관이라기보다
법률심의 성격이 강하다. 반면 1심과 2심은 사실관계와 법률 문제를 더 직접적으로 다룬다. 증거를 보고 사실을 인정하고 그 사실의 법을 적용한다. 그래서 헌법상 중요한 것은 무조건 3번 재판받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적어도 공정한 법관에게 법률에 따른 재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3심제는 중요하다. 1심 판단에 오류가 있을 수 있고 2심에서 다시 다툴 기회를 주는 것은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 대법원이 법률 문제를 통일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법적 안정성에 필요하다. 하지만 3심제가 중요하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대법원까지 가야 한다는 헌법상 절대적 권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입법자는 사건의 성격, 분쟁의 크기, 재판제도의 효율성, 신속한 권리구제 필요성을 고려해서 상소 제도를 설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액 사건이나 경미한 사건에서는 상고가 제한될 수 있다. 모든 사건을 대법원까지 보내면 대법원이 감당할 수 없고 오히려 중요한 사건의 판단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이렇다. 재판 청구권은 법관에게 재판받을 권리다. 하지만 그것이 항상 3심 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뜻은 아니다. 특히 모든 사건에서 대법원 상고심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3심제는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중요한 제도다. 하지만 헌법상 재판 청구권의 핵심은 몇 번 재판받느냐가 아니라 법률에 따라 독립된 법관에게 공정하게 재판받느냐에 있다. 그래서 3심제는 중요하지만 모든 사건에서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헌법상 권리는 아니다. 대법원은 우리나라 사법부의 최고기관이다. 쉽게 말해 법원 조직의 가장 위에 있는 법원이다. 하지만 대법원이 모든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의 핵심 역할은 최종적인 법률 판단이다. 1심과 2심에서 사실관계와 법률 문제가 다투어진 뒤 대법원은 주로 법률 해석이 맞는지 법 적용에 잘못이 없는지를 판단한다. 그래서 대법원은 법률심의 성격이 강하다. 대법원의 첫 번째 권한은 상고사건을 판단하는 것이다. 민사, 형사, 행정사건 등에서 하급심 판결에 법률상 문제가 있다고 다투면 대법원이 최종심으로 판단한다. 두 번째 권한은 재항고사건을 판단하는 것이다. 하급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다시 다투는 사건 중 법률이 정한 경우 대법원이 판단한다. 자료도 대법원에 관할 사건으로 상고사건, 재항고사건, 다른 법률에 따라 대법원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둔다. 세 번째 권한은 선거소송을 판단하는 것이다. 특정 선거소송은 대법원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판단한다. 즉 시심이자 종심이 되는 경우가 있다. 보통 재판은 여러 심급을 거치지만 선거의 효력을 오래 불안정하게 둘 수 없기 때문에 특정 선거소송은 대법원이 단심으로 처리한다. 네 번째 권한은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 위법 심사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는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심사한다. 하지만 명령규칙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는 법원이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심사할 수 있다. 그 최종 판단 기관이 대법원이다. 다섯 번째 권한은 사법행정권이다. 대법원은 재판만 하는 기관이 아니다. 법원 조직의 운영, 법관 인사, 사법행정 사무에도 관여한다. 대법원에는 대법관 회의가 있고 대법관 회의는 사법행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대법원이 단순한 상급 기관이 아니라는 점이다. 대법원과 하급법원 사이에는 신급제에 따른 상하관계가 있다. 하지만 개별 재판에서 하급심 법관에게 이렇게 판결하라고 직접 지시할 수는 없다. 각급 법원과 법관은 재판에서 독립되어야 한다. 대법원의 권위는 명령하는 권위가 아니라 최종 법률 판단을 통해 법질서를 통일하는 권위다. 정리하면 이렇다. 대법원은 상고사건을 판단한다. 재항고사건을 판단한다. 일부 선거소송을 시심이자 종심으로 판단한다. 명령규칙의 위헌 위법 여부를 최종적으로 심사한다. 그리고 사법행정의 최고기관으로서 법원 조직 운영에도 관여한다. 그래서 대법원은 단순히 제일 높은 법원이 아니다. 대법원은 법률 해석을 통일하고 재판 청구권을 보장하며 법적 평화를 유지하는 사법부의 최고기관이다.